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은 데이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건가, 그리고 그 데이터의 변신, 그리고 데이터를 당신은 읽을 수 있습니까? 요즘 데이터 시각화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데이터를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잡히지 않는데 데이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좀 아까 자연어 처리 방식도 데이터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해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실적 자료 분석을 해보신 분은 뭐 맥스큐디나 엠비보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면 실적 자료라는 걸 굉장히 다양하게 분해해서 분석하는 기법들을 많이 쓰게 돼서 이제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 지금 얘기 드리는 실적 자료 제이용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 디지털 자료나 그다음에 이런 뭐 빅데이터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얘는 좀 성격이 좀 다른 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적 자료의 제이용이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다룰 내용은 연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적 자료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연구 데이터여서 얘는 연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고, 근데 제이용이라는 건 또 연구가 끝난 다음에 얘가 다른 관점이나 주제나 다른 연구자를 만나서 새롭게 연구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단계와 전환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 실적 자료 연구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빅데이터 같이 생각을 해서 그냥 어, NLL 같이 뭐 분석을 그냥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연구 데이터로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뭐 연구자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사실은 그냥 다 굉장히 동질화시키고 표준화시켜서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세 가지 원이 보이시는데, 사실 특정 연구 데이터 제이용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인식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조사가 됐는데 실적 자료 제이용은 안 된다, 공유는 어렵다, 실적 자료를 제이용하는 건 연구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나는 모르겠다가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제도편에 보면 여기는 굉장히 변화가 빠릅니다. 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가깝다고 느끼고 뭔가 재이용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건 연구자의 인식이나 방법론이 발달했다기보단 이 제도적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 제도 중에 특히 여러분 이제 IRB는 굉장히 잘 아실 거고, DMP라고 하는 연구 데이터 관리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를 특정 방식으로 생산해서 특정 방식으로 저장하고, 그리고 제3자가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굉장히 가깝게 느끼는 거죠. 자,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연구 방법론인데요. 이런 그럼 실적 자료 재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연구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상대적으로 다른 인식이나 문화는 굉장히 딜레이 되어 있고요. 제도적 환경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요. 그다음 방법론은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이 제도 환경의 엄청난 발전과 그리고 연구자들의 연구를 약간 브릿지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실적 자료 제용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그 주장들이, 논쟁들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름을 붙이기는 실적 자료 제용을 하면 문제가 되는 현상은, 이거는 199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 논의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제가 발표에서 이렇게 디테일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할 텐데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질적 재료 재이용과 관련된 논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럽적인 배경은 아까 제도적 환경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데이터가 굉장히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재용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질적 자료 재사용이 있고 질적 자료 재활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사용은 전통적인 질적 연구자들의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락이라든지 질적 자료는 상호작용을 담고 있다든지 그리고 연구 참여자 권리 그리고 비밀 보장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질적 자료 재활용 쪽은 훨씬 더 최근에 나온 논의들입니다. 제가 강조한 단어들을 보시면 자료를 재맥락화한다는 단어가 있고 질적 자료에 다층적 맥락이 제공된다면 그리고 탐색적 인식론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말은 인식론적으로 책임 있는 재사용.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은 재이용을 촉진하는 형태의 논의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재사용의 논의들은 실정 연구에서 재이용이라는 건 굉장히 데이터와 연구와 연구자를 떼어낼 수 어렵다는 것들이 팽팽하고 있는데 오른쪽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어떤 연구를 하든지 간에 데이터는 우리가 하는 얘기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잘 들어보면 데이터에 우리의 뭔가의 흔적이 남는다는 말씀도 해주셨듯이 무슨 연구를 하든지 간에 데이터라는 게 연구나 연구 주제보다 훨씬 더 요즘은 강조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보이냐면 저는 지금 IRB하고 DMP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데이터가 당신이 데이터가 얘기하는 데이터나 제도권에서 얘기하는 데이터하고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되게 간략하게 도식화를 했지만 IRB는 여러분이 연구 전에 하시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 DMP라고 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이라고 하는 건 펀딩하는 기관, 돈을 주는 연구재단 같은 기관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펀딩을 받을 때 연구자가 어떤 데이터가 산출될 건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프로포절과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RB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리서치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이 IRB와 DMP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험을 보면 아카이브나 데이터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다시 사용될 수 있는 리서치 데이터 2 형태로 가게끔 만들게끔 이제 데이터 생태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제도적으로 여기까지 세팅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IRB도 굉장히 연구 절차적으로만 이해가 돼서 데이터를 얘가 어떻게 관리하거나 데이터를 실제 생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당연히 데이터 아카이빙이나 리파지토리는 약간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리서치 데이터를 재이용한다고? 그래서 앞에 얘기를 다 빼고 맨 마지막에 리서치 데이터 2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은 단절이 있고 단계가 있고 되게 분절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이 어설픈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IRB는 여러분이 구성 요소는 참여자 보호에서 시작된 거 잘 아실 거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쪽에서는 거의 볼 수 없지만 자연과학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연구 데이터 재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필수인 거예요. 제도권에서 왜 이게 되게 강조가 되냐 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돼야만 데이터가 1차적으로 연구자가 생산하고 사용하고 난 이후에도 다른 연구자들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구성 요소를 보시면 데이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에는 데이터와 관련된 것, 데이터 저장, 백업, 데이터 공유, 보존, 주인공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용어에 굉장히 낯설죠. 근데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이 근데 놀랍게도 우리 IRB하고 DMP는 오버랩이 되는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IRB는 예, 데이터가 주인공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가 주인공이고 DMP는 데이터가 전 마지막까지 살아가서 재이용되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이터는 아카이브된 자료가 어떻게 다시 재이용될 건가라는 되게 구체적인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안 따라오시고 그냥 실적 자료 재이용을 얘기하시면 텍스트 데이터 재이용이라든지 뭐 SNS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이 논의에 그걸 막 같이 갖고 오게 되면 제 얘기는 그거하고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 데이터를 어떻게 아카이빙 할까? 이거는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그걸 왜 아카이빙해? 그거 모아놓으면 뭐 해?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데이터 재이용이나 뭐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시각화라고 얘기할 때 무슨 데이터를 얘기하는 걸까? 그리고 어떤 단계나 뭐 이렇게 과정들을 거치는 데이터인가? 요거에 대한 그 매핑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아까 IRB나 DMP의 그 충실한 설계도를 따라가서 리서치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아카이브 돼서 재이용이 되면 데이터 재이용을 실제 아카이브된 데이터로 할 수 있을까? 실적 데이터는 안 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실험적으로 저희 자료원 연구 과제로 한번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그 아카이브된 자료를 재이용할 때 데이터는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 되어 있고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검색해서 이제 선별해서 쓰겠다고 하는 이제 추출된 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연구 분석에 들어가는 데이터. 다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저희 이걸 워크숍을 했었는데요. 6명 정도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실제 실적 자료 재이용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워크숍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앞에 지금 연구 데이터 관리라든지 뭐 메타데이터라든지 뭐 아카이빙과 관련된 말들은 대부분 거의 그 사이트에 가서 자료를 연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도 그 데이터를 읽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를 얘기하는 건데 대신에 데이터가 이런 거라고 추출해서 선별하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 재이용의 관점에서 2차 분석을 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일주일 정도의 일정, 2주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6명의 연구자들이 자료원에 있는 자료인데요. 여성 노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별 생애사 특성에 관한 인터뷰 조사. 여성 노인들의 생애사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나름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건 이분들은 이제 곧 다시 이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애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특정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긴 했지만 굉장히 연구자가 쓰고 남은 데이터의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보시면 실제 이 인터뷰에는 그 인터뷰 꾸러미를 보면 여러분 인터뷰 리스트는 이건 그 일종의 메타데이터 형태인데요. 연구자들이 보통 이걸 작성하긴 하는데 이런 아카이브 기관에 보내면 아카이브 기관에서 이런 리스트를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타데이터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아카이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걸 보고도 내가 실적 연구를 했고 인터뷰를 했어도 이걸 보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산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약간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한데요. 자, 저희가 한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카이빙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두 번째로 되어 있는 메타 자료를 활용해서 데이터 읽기라고 하는 과정이 재이용을 하기 전에 연구자들이 꼭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카이브 기관에 아카이브 되어 있는 데이터는 연구자한테만
접근성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우리가 굉장히 가깝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더 이상 연구자들의 그 점유물이 아닌 형태인 거죠.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읽어내는 건 연구자가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은 읽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아카이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실정 연구자들이 이게 실정 연구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데이터를 보고 다시 원래 연구가 뭐였는지 맥락이나 이런 걸 보고 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제가 좀 많이 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데이터라는 게 뭘까를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연구자들이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지금 아카이브 기관 중에 미국의 되게 유명한 ICPSR 같은 경우는 터보 큐레이터라는 시스템을 AI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자료를 기탁할 때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자동화된 아카이빙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 발전, 제도 발전은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는데 주인공은 데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구자들은 메타데이터가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한계를 넘어서 이제 3번, 4번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잘해요. 저희들은 이 인터뷰 연구 안에 굉장히 많은 전사 자료가 들어있는데 저희 연구 목적에 맞게 6개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실정 연구에서는 맥락이라든지 원래 연구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복원을 하면서 연구 새로운 데이터 가능성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중요한 절차로 사례 리뷰라고 하는 개별 사례 리뷰와 전체 자료 리뷰를 통해서 데이터가 왜곡되지 않게 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데이터의 범위를 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이 데이터의 가치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방식들을 거쳐서 이렇게 코드를 분석했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제 방금 그 표에 나온 거는 연구자가 원래 원 생산자가 만들었던 코드북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저희도 그거와 유사한 걸 만들어냈고 더 중요한 건 연구자들이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 코드를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 6번 보시면 원 연구자의 연구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면 이게 1920년대, 30년대 여성 노인들을 인터뷰한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을 인터뷰한 건데 저희가 발견을 한 거는 그들에게의 직업이나 이런 생계부양이나 경제적 자원 등의 일반적 의미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 보면 마지막에 6번의 마지막에 보면 대부분의 그 연구 참여자들은 되게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관계, 친구관계, 종교활동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이들이 받은 고등교육과 전문성이 오히려 노년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 같다. 이거는 원래 연구자가 데이터에 갖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걸 실정 연구 방법으로 데이터 가치를 추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론 이제 연구자들이 보건 쪽에 연구자들이 많아서 노년에 건강한 노년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건강한 노년은 당장 이 시점에서 뭘 되게 중요하게 뭘 해야만 건강하게 노년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생애 주기에서 젊었을 때부터 특히 고학력이고 직업 경험이 있을 때 그게 건강한 노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 데이터는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저희가 가지고 다음 연구를 이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건 저희가 생애사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막 하다 보니까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아카이브 된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정보 검색이 닫힌 구조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AI도 있고 뭐 구글링이나 엄청 하면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구글링이나 뭐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찾아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되는 거예요. 신문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2차 분석을 하는 사람은 정보를 더 많이 얻기는 했지만 이 사람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는 문제는 어떻게 하지라는 이제 논의를 저희가 문제점을 찾게 되고 이게 연구 윤리하고 논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아마 이제 이게 AI나 빅데이터 시대 때 질적 연구자들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나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저희가 2차 분석을 한 이런 간단한 워크숍에서 알 수 있듯이 질적 자료는 한 번 수집하고 분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료 보완이나 재이용을 통해서 자료의 정말 그 재활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근데 여기까지 방법론을 하려면 그 앞에 전 단계를 질적 연구자들이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원래 기탁해 주신 분과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제 이분은 어떻게 재이용에 마음을 열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재이용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료를 재이용에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이제 인터뷰를 저희가 따로 진행을 했는데 원자료를 주신 분을 인터뷰하는 건 자료를 재이용할 때 꼭 해야 되는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연구 방법 절차 중에 하나로 많은 논문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 재이용을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니까 중요한 건 내가 분석할 데이터를 만들 때 디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걸 메타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 데이터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낼 때는 그 데이터의 공개나 투명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질적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톤다운 된다는 걸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완전히 원 연구의 관점을 열심히 따라가지만 그 안에서도 데이터가 얘기하는 다른 가치를 연구자의 관심과 주제로 다시 추출해내고 분석하는 게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면 데이터 접근과 아카이빙 체계를 알고 데이터를 읽어내는 데이터 리트러시는 굉장히 약하고 문제적인 질적 연구자가 연구 데이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카이빙된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읽어내지 못하더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그 절차를 지나고 나면 자기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듯이 맥락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키면서 분석을 하더라라는 게 저희가 이 경험에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제 발표에서는 질적 연구 데이터의 재이용이어서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고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동그라미 3개 보여드린 거에서 우리나라는 동그라미 3개가 거의 다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데 제도나 이런 기술 환경은 엄청나게 빨리 바뀌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자들이 방법론적인 논의를 기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적인 고민을 좀 더 하지 않는다면 질적 데이터나 질적 연구가 여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지금 디지털 빅데이터 시대에 사실은 그거는 퀘스천 마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질적 연구 데이터를 재용하는 거에 조금 더 방법론적으로 고민을 하자. 동그라미 3개 중에 왼쪽에 있었던 동그라미를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